기술주에만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런 경기 민감주들은 지금 또 담기에 좋은 시점이기도 하고요. 사실 시장의 방향성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투자의 세계는 나만 잘하면 피드백이 확실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엔 우리가 이제 국제 경제에서 약간 변수로 볼 수 있는 게 미중 갈등이잖아요. 패권 전쟁.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 때는 뭐죠? 뭐 여러 가지 그 중국을 압박하면서 뭐 공격하는 시나리오, 특히 이제 무역 전쟁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금융 강국인데 왜 무역으로, 수출 강국도 아니면서 무역으로 저럴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좀 뭔가 좀 공격하는 패턴이 좀 더 세련되고 더 무서워지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나오는 게 뭐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전부 그 기업 부채, 이런 부채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GDP에 제가 알기로는 GDP를 넘어섰다고 들었는데. 한 200. 200%? 60, 80, 260?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기업 부채들이. 근데 그게 다 3년 그 단기 그런 것들로 계속 롤오버 해나가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다 빠져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그 금리를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올려줄 수 있는 금리, 그러니까 롤오버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되면서 중국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 중국도 그 리스크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 2015년, 2016년에 중국 부채 위기가 한창 시장을 시끄럽게 했을 그때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던 기간에 한머니들이 이제 중국으로 엄청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게 이제 2015년, 16년에 빠져나가면서 중국이 이제 곤욕을 치렀는데, 중국이 그때 실수를 또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전인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경제 목표를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시장 기대에 비해서도 훨씬 못 미쳤고 예년 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경제 목표를 잡았고, 그리고 그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주석인 궈수칭, 이분도 자본 유출입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실제 의도는 자본 유입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 결국 나중에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 또 한 번 당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물론 작년에 중국으로 자본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 2015년 부채 위기 전에 그 신흥국에 자본이 들어왔던 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그 신흥국, 중국으로 들어온 자본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미리부터 들어오는 걸 조금씩 이제 밀어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나중을 미리 대비하는 중국의 의도가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때처럼 이렇게 중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진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러한 어떤 우리 소위 양털깎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의도적인 어떤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서서히 그 돈이 들어가게 하고 일시적으로 그 돈이 빠져나오게 하면서 패닉에 빠지는 그 경제, 그 나라의 경제, 중국의 경제, 거기에서 이제 헐값으로 자산들을 우리 IMF 때 외국 기업들에게 다 뺏겼다? 하여튼 매각한 것처럼 이제 그러한 것들을 노리고 있다. 그래서 그 수출로 무역 적자 얻은 그 몇천억 달러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그걸 이제 가져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어떤 분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고, 그냥 여러 시장 주체들, 헤지펀드가 됐든 이런 여러 시장 주체들이 싸니까 돈이 되니까 들어가는 거고 돈이 되니까 또 나오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아무래도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개인들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 같은 그런 계획적으로 그런 음모론적인
정책을 필 수 있을지 몰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개인들 사실 굉장히 다양한 목적의 자본들이 다양한 수요처를 찾아서 이제 떠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미국 국가적으로 이 자본을 움직이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아, 음모론은 아니다? 아니면 아니, 음모론적인 시각이라고. 예. 아,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예. 아, 저 음모론이라고 그런 줄 알고, 참, 아, 그렇구나 그랬는데, 아, 이거는 그냥 사람들의 소위 말하기 좋아하는 그냥 음모론이고, 예, 음모론이라고. 실제는 그냥 시장의 흐름이다. 예. 아, 아니,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은, 그 미중 갈등이라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다 보면은, 이 시나리오대로 미국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서로 격화될수록 정말 이러한 어떤 인위적인 의도에 의해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 중국에 들어가 있는 자본을 뭐 정책적으로 빼는 그런 국가 주도적인 정책은 힘들 거고요. 가능하다면 예를 들자면 뭐 러시아나 북한이나 뭐 이란 이런 데 했듯이 달러화와 관련된 달러화를 무기로 한 제재, 금융 제재를 하는 게 이제 중국으로서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중국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그러면서 디지털 위안화나 뭐 위안화 국제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게 그 거기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상당하지 않나. 그러니까 리스크는 가지고 이제 자기들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중국도. 예. 그렇게 될 수 있다. 예.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되겠죠, 중국. 근데 그게 미국의 의도냐 아니면은 그 세계 금융 자본의 의도냐 이거의 차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근데 헤지펀드는 뭐 기러기 때 같다 그러던데요. 딱 자기들끼리 돈 될 것 같으면 서로 또 이게 그 뭐죠? 이게 인맥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다 쫓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섭다 그러던데요. 될 수 있겠지만 그 네트워크에 끼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하여튼 음모론적인 시각이 또 재밌기는 해요.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드라마틱한 일들이 자꾸 예.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그 해외의 어떤 자본 개방성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이 좀 많이 빗장이 걸려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금융 자유화가 열리면서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거기다 또 최근에 보니까 작년 말인가 그 바클레이 그 채권 예, 인덱스인가요? 채권 지수, 예, 예. 채권 지수에 편입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들어가는 이 외국 돈들이 갑자기 나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 양털깎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주식도 2018년부터 포함되고 있었고 채권도 이제 단계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는데 그게 결국 글로벌 벤치마크에 포함되는 거라서 의도적으로 중국에서만 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벤치마크를 추종하려는 자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벤치마크 추종하는 자금이 있는 한 그걸 뭐 의도적으로 빼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음모론적인 얘기하면은 재밌어가지고 자 일단 그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참 극단적인 견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림자 금융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 기업 부채 250% 이상의 그 기업 부채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탈이 되게 취약한 거 아니냐. 또 한편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시장의 잠재력, 성장성을 보면 그래도 다 커버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부채 비율이 또 낮고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중국의 어떤 향후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 경제가 그 코로나를 그 성공적으로 뭐 처음에는 뭐 살짝 실수도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이제 방역을 성공을 하면서 가장 먼저 회복된 나라였고 사실 이 코로나를 계기로 중국이 또 한 단계 점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기업 부채 중국도 이제 리스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뭐 자본 유입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기업들도 뭐 구조조정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되도록 뭐 놔두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비관론은 항상 지난 30년 넘게 있어 왔는데 아직까지 그게 현실화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한국 이제 개인들은 중국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중국 경제에 지금까지 걸어온 경로나 향후 전망들을 볼 때 그래도 여전히 중국 경제는 뭐 리스크도 있지만 여전히 잘 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사실 중국에 대한 비관론을 내세웠던 전문가들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 굉장히 위험하게 봤었는데 지나고 보니 관리 능력이 굉장히 좋더라. 이런 식으로 꼬리 내린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리스크는 충분히 인식은 해야 되겠지만 비관적으로만 볼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은 그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예. 뭐 그래서 뭐 얼마 전 그 어디죠? 그 상해 뭐 거래소인가 원유 거래소 그런 데서 뭐 처음으로 원유를 위안화로 네. 결제하는 일도 벌어져서 그때 뭐 뉴스로 아주 크게 나왔었고요. 이러한 시도들이 이제 미국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건데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걸로 보고 하지만 그 이러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갈수록 위안화의 국제 결제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로 끝난 거 아니냐, 위안화의 국제화는? 이걸 이렇게 짧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결국 중국은 뭐 1년 안에 돼야 된다, 뭐 2년 안에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위안화 국제화의 이제 가장 최종 종착지는 지금은 사실 미국이 주도한 국제 질서와 미국이 주도한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 국제 통화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걸 중국이 넘어서려면 결국에는 중국이 룰 메이커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러려면 결국 중국의 힘이 더 세져야 되고 그러려면 시간이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고 봐야죠. 근데 어쨌든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글로벌 벤치마크에 중국 국채가 들어가고 중국 주식이 계속 들어가고 이런 상황은 위안화 금융자산의 저변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그 글로벌 중앙은행이 위안화 자산을 또 많이 담을 때가 올 거라고 보고요. 사실 유로화가 1999년에 도입됐지만 한동안은 유로화가 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 2002년쯤에 이제 달러 약세 시작되면서 유로화가 이제 급격하게 강세를 갔던 그 시기의 모멘텀이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유로화를 그 외환보유고에 적극적으로 편입했던 그 시기가 이제 유로화의 모멘텀을 제공을 했었거든요. 위안화도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위안화 자산을 외환보유고에 포함하는 시점 그때는 또 한 번 위안화가 점프할 거라고 보고요. 그때 또 한 번 위안화 위상이 격상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 실적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해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상당히 그 국제화의 어떤 그 결과물들이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달러화를 넘어서려면 그건 굉장히 오래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근데 그 이전에 위안화 자산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외환보유고에 편입되는 시점,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에 편입되는 그 시기에 또 한 번 위상은 점프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좀 어렵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달러를 넘어서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화폐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가장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대중시 뭐 시범 서비스도 하고 뭐 북경 올림픽에서도 뭐 사용한다고 하고. 이게 그 소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누구나 장담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사실 디지털 시대의 방향성과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승자가 누가 될 거냐는 사실 누구도 장담하기는 어려운 시점이고, 어쨌든 제가 볼 때 그런 시도가 중요하다고 보는 건 결국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에는 위안화 위상을 조금 더 계속 이제 격상시키면서 위안화가 달러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들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국제적인 규범, 그러니까 통화 체제에서 룰을 만들어 나갈 때 중국이 이런 뭐 디지털 위안화가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이슈가 됐든 중국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지면서 국제 표준을 만들 때 중국이 목소리가 커지면 결국 그게 이제 위안화 위상 제고, 위안화 패권을 나중에 쟁취하는데 지나고 보니 게임 체인저였다,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미중 갈등 사이, 원래 이렇게 좀 상황이 변동성이 있을 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기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이러한 미중 갈등 사이에서 생기는 변동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회를 찾는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가까이는 사실 미국이 외국 회사 문책법 때문에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그 정책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펀치를 맞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도 반독점법 때문에 지금 뭐 알리바바라든지 뭐 텐센트 뭐 중딩닷컴 뭐 이런 기업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공산당은 망하게 할 수 있는 힘도 있지만 미국과 패권 다툼, 그 뭐 디지털 사회 다툼, 4차 산업혁명 패권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기업들을 망하게까지 만들 수 있겠냐? 물론 그래도 반론을 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양쪽에서 얻어맞고 있는 이 시점은 중국 기술주에 투자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기회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뭐 알리바바 같이 이렇게 강하게 때려 맞으면 사실 저도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진짜 그 미국의 어떤 니오가 됐던 이런 ETF, 자동차 ETF, 그 다음에 그 지수 이런 쪽에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들어있는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폭락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뭐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수익률 뭐 30% 20% 가다가 지금 마이너스 막 얼마 막 이런 얘기. 그리고 막 ETF, 중국 ETF 우리 출연자 중에 한 분이 그거 권했는데 그거 믿고 샀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뭐 크다. 손실을 보고 뭐 손절을 했다. 뭐 이러면서 막 항의도 하고 뭐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다만 그 기술주가 폭락했다고 해서 또 기술주를 사는 거는 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아, 이게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갖는 건 좀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 전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데 그게 기술주라면 조금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네. 그렇다면 어떤 주를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결국 그러니까 경제 정상화, 일상으로의 복귀가 아직까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라든지 결국 일상으로의 복귀를 바라봤을 때 아직 안 오른 주식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뭐예요? 안 보이던데? 섹터를 좀 알려주시면. 그런 주식들을 보면 근데 섹터도 사실 저도 관심 있는 주식들을 여러 나라를 보는데 같은 섹터인데 어느 나라는 올라 있고 어느 나라는 안 올라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요? 그 섹터로 말씀드리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근데 기술주는 이미 너무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주식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너무 열광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너무 많이 샀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과대평가될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내가 싸게 사지 않고 비싸게 샀으면 그거는 얼마든지 내가 손해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지금 기술주를 다시 들어가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러니까 기술주에 들어갔을 때 손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이걸로 또 한번 상승장에 돈을 따보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중국은 그 내수주 자체가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성장주의다. 그래서 내수주에서 이제 뭔가 찾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네, 하여튼 분명한 거는 이런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내가 아까 우리 펀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떤 계기로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봤을 때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이거는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이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근데 이게 추가 매수가 분할 매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냐 그 물타기로 봐야 되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들이 참 어려운데 어떻게 보세요? 내가 어떤 해외 주식, 해외 자산에 괜찮을 것 같아서 샀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많이. 그러면 우리 보통 가치주 같은 경우는 뭐 다 마라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손절 처리해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개인적으로는 그 회사 재무제표가 괜찮고 그 사업이 망할 사업이 아니라 그래도 뭐 잠깐의 손실, 그러니까 잠깐의 주가 하락이라고 볼 수 있다면 사실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는 시장의 등락과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펀더멘탈을 믿는다면 하락했을 때 살 기회가 될 거고요. 결국 그 지금 현재 떨어진 가격이 내가 생각하는 기업의 적정 주가가 얼마냐 사실 이 판단하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요.
그거 어렵죠. 예, 그게 이제 어려워서 개인들이 힘든 건데, 사실 뭐 본인만의 기준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가는 게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투자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해봤자 그걸 적절히,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가격에 팔기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아니,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이제, 기본 배경이 회계사시니까, 회계사분들은 정말 재무제표 뭐 이런 거 보고 되게 까다롭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통 기술주들 보면 PSR로 계산하잖아요. 뭐 아니면 왜 적자 기업이니까 뭘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뭐 PSR 뭐 20배, 30배 이러면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주식들을 또 개인들은 많이 투자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테슬라도 뭐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요새 에어비앤비 뭐 이런 회사들도 그렇고 뭐 지오 뭐 이런 데들 다 그렇잖아요. 예. 예, 중국 기업들 가운데서도. 저도 기술주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런 PSR 몇 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술주가 있는데 다만 저는 그 비율을 한정을 하죠. 소량? 예, 내 포트폴리오 중에 얼마 이상은 담지 않겠다. 그래서 어느 시점 이후로는 추가 매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올해 들어서는 추가 매수 안 했고요. 그쪽으로는. 그래요. 기술주 아닌 것들 중에서만 추가 매수를 했죠. 네. 하여튼, 그러니까 조금 그러한 어떤 리스크 혹은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거니까 그 대신 또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보유 비중을 좀 줄여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기술주에만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해질 수 있겠죠. 네. 자, 여기서 전망에 의존해서 전략을 세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저한테 이제 환율 전망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전망부터 물어보시고, 전망이 이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아니, 오를 거야, 네. 내릴 거야. 그래서 달러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거죠. 예. 근데 사실 전문가라고 해서 전망을 잘 맞추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 잘 맞추는 전문가처럼 보일 때가 있을 뿐이죠. 근데 그렇게 잘 맞추는 전문가도 그때 잠깐이지 이걸 뭐 20, 30년을 계속 두고 보면 장기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잘 맞춘 전문가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잠깐 그 시기가 그 사람이 돋보일 뿐이죠. 사실 시장의 방향성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돈을 많이 본 뭐 워렌 버핏 뭐 이런 분들도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적정 가치와 비교해서 싸면 사고 언젠가는 오르겠지 이걸 기다리시는 분들이지, 시장의 방향성을 베팅해서 돈을 벌기는 정말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망은 틀릴 수 있고 그냥 저 사람 생각은 저렇구나 거기에서 그쳐야지, 그 전망에 의존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저게 맞겠구나 하면서 투자하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망은 결국 반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는 걸 인정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되고, 그거는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두가 인정해야 될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망은 전망일 뿐이지 그러니까 전망과 상관없이 나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굴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지, 전망이 어떻기 때문에 이걸 사고 뭐 저걸 팔고 이런 식의 전략은 바람직한 전략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긴 지난번에 이건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작년에. 그래서 인버스에 투자하신 분들 손실이 아주 컸죠. 그리고 요즘 또 곧버스 투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제 고점 아니야? 이제 금리 인상 뭐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제 떨어지겠지? 이제 전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배팅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전망보다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정적인 대응 방식이 무엇이겠느냐가 이제 개인들이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조심할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뭐 네이버 뉴스나 다음 뉴스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자극적인 뉴스를 클릭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의 심리가 부정적인 뉴스, 뭐 이래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언젠가는 무너질 것 같아. 막 이런 식의 뉴스에 쉽게 클릭을 하게 되고, 그게 사람 심리가 부정적인 뉴스에 먼저 끌리거든요. 거기에 경각심 때문에. 근데 그게 인상이 강하게 남아서 그것 때문에 투자 의사결정까지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 우리가 팩트와 상관없이 좀 편견을 가지고 심리적인 편향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한 가지 배경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뉴스에 휘둘리기 쉽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하긴 지금도 제 주변에 보면 그래요. 이거 봐. 일본에서 지금 다시 재확산이 되고 있어. 이거 빨리 이제 그냥 무너질 거야. 예?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완전 마스크를 벗고 있어. 그리고 미국도 지금 저 몇 프로 이상이 올라가고 있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될 거야. 이제 긍정적인 쪽이, 그러니까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뉴스를 어떻게 취사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일본 주식들도 제가 주의 깊게 보던 주식들은 좀 오르다가 올해 들어서 조금씩 오르다가 요 며칠 사이에 많이 하락하더라고요. 네. 이게 일본 갑자기 도쿄 긴급사태, 뭐 오사카 긴급사태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하락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경기 회복 기대를 반영해서 오르다가 지금 빠졌는데 일본도 결국 집단 면역을 향해 갈 수 있다면, 물론 사실 의료 전문가들은 집단 면역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도 나와서 제가 장담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 방향이 맞다면 그런 경기 민감주들은 지금 또 담기에 좋은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저는 뭐 이스라엘 주식도 가지고는 있는데 글로벌리 정말 투자를 다양하게 하고 계시네요. 근데 그게 다 증권사마다 다 하는 나라들이 다 다르죠? 가능한. 근데 이스라엘은 뭐 국내 증권사에서는 직접 투자는 뭐 제가 뭐 증권사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손쉬운 방법은 그냥 미국 주식 투자하듯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이스라엘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중국 다음에 나스닥이 제일 많이 상장된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해서 글로벌리 환율과 글로벌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한번 연결을 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또 이 생각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환율을 안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해야 돈을 벌 확률이 높아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투자자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이제 그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쉬울 때가 이제 시장이 다 같이 상승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아직도 안 했어 이런 분위기로 나를 쳐다볼 때가 결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게 되고, 한국 주식 투자자들도 2007년에 가장 많이 주식 투자를 했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 많이들 손해를 보시고 정리를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뭐 한국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뭐 미국도 계속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많이 올랐을 때 들어가서 시장이 하락했을 때 나의 자산 마이너스를 계속 보기 싫어서 그냥 정리하고 나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유념하시고, 너무 단기적인 손익을 욕심내기보다는 차근차근, 전문가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 투자 업계에서 다들 추천하는 좋은 책은 무엇인가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장기적으로 나의 자산을 증식하는 방향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할 때,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는 피드백이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시험 잘 봐서 뭐 하지? 대학 시험까지는, 뭐 수능 시험까지는 몇 년이 남아있고, 그 다음 어렸을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종목 찾아내면 언젠가는 올라주겠지. 그렇게 나를 위안할 수 있고, 운이 좋으면 빨리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투자의 세계는 나만 잘하면 피드백이 확실한 세계이기 때문에 예전에 공부하던 것보다 더 훨씬 의욕을 가지시고 동기부여가 되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환율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백석현 저자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